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이 되도록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 미혼남입니다. 하지만 외롭지도 않고 너무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세상 가장 아름다운 여자친구가 있기 때문이죠. 이 사람은 평범한 여자친구가 아니라 앞으로의 제 평생을 함께할 인생의 동반자랍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렇게 진지한 마음으로 만나서 같이 동거까지 하면서 왜 결혼을 안 해? 그건 너무 책임감이 없는 거 아니야? 저도 한때는 결혼을 너무나 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된 데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요. 이제는 전부 극복하고 살아서 괜찮아졌기에 이 얘기를 여러분들께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생겼지만 한때는 저희 커플, 특히 당시 제 예비 아내였던 현재의 제 여자친구를 죽을 만큼 괴롭혔던 일이었는데요. 혹여나 꿈에서라도 다시는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 글을 적어봅니다. 제 예비 아내는 친구의 결혼식장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오랜 시간 친하게 지냈던 동창이 장가 가는 날이었는데 사실 결혼식 당일에는 얼른 다녀와서 남은 주말 내내 게임할 생각밖에 없었죠. 그런데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식이 다 끝나고 사진 촬영할 때 신부가 자신의 친구들이랑 사진 찍는 거요. 그때 신부의 친구들 중 딱 한 사람이 눈에 박혔는데 그게 바로 제 예비 아내였어요. 아내는 눈이 정말 맑고 순수해 보이는 정말 청순한 스타일이었죠. 식사 시간에도 저는 그쪽 테이블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옆 테이블이었거든요. 아내는 조용한 성격으로 말주변은 없어 보였지만 한마디 한마디 진심을 다해 친구의 결혼을 축하하더군요. 그런 순수한 모습이 더욱 마음에 들었던 저는 저도 모르게 옆 테이블 쪽으로 몸이 기울었나 봅니다. 그런 절 본 눈치 빠른 제 친구들이 바로 먼저 옆 테이블에 말을 걸어주며 자리를 마련해 주더라고요. 조금 뜻밖인 듯 놀라던 신부의 친구들도 이내 눈치를 챘는지 저와 아내를 은근히 밀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덕분에 자리가 끝나고 전 용기를 내어 그녀의 전화번호를 따낼 수 있었죠. 그렇게 만나게 된 예비 아내 이름은 미정이었습니다. 성까지 전부 밝히긴 어려우니까 편의상 미정이라고 부를게요. 저는 미정이의 번호를 따자마자 바로 다음 주말에 약속을 잡아 만났어요. 함께 밥도 먹고 영화도 보는데 그 전에 잠깐 스치던 다른 여자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느낌이 좋았고 말도 너무 잘 통하는 거 있죠? 오늘 영화 진짜 재밌지 않았어요? 진짜 딱 제가 좋아하는 공포 그 자체였어요. 맞아요. 저는 그냥 의미 없이 놀래키는 장면만 많은 거 말고 이렇게 스토리가 탄탄한 게 좋아요. 보통 여자들은 이런 영화 너무 잔인해서 안 좋아하지 않아요? 맞아요. 제 주변에도 다 이런 영화는 싫어해요. 그런데 저는 안 그래요. 제가 이런 공포 영화 진짜 좋아하는데 같이 볼 사람이 많이 없다는 게 너무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럼 앞으로 저랑 많이 보러 다니면 되겠네요. 특이한 영화 취향부터 심지어 식성까지 비슷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저와 미정이가 데이트를 했다는 소식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빠르게 퍼져갔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친구네 부부도 한국에 들어오기 전 소식을 들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2주 뒤에 귀국한 친구가 저를 만나더니 살짝 애매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그 친구가 그냥 피곤해서 반응이 크지 않은 줄 알았어요. 이후로도 신랑 신부의 친구들이 다 같이 만나는 자리가 두어 번 더 있었는데 그때마다 미정이를 지켜보니 정이 많아서인가 사람들을 굉장히 잘 챙겨주더라고요. 오래 만난 친구더라도 말도 예쁘게 하고 행동 하나하나에 세심한 배려가 돋보였어요. 그런데 친구놈이 잠깐 담배 피러 같이 나와서는 대뜸 이러는 겁니다. 야, 그 친구 적당히만 만나고 진지하게 만나지 마. 뭐? 왜? 그냥
네 주변에 더 좋은 여자들 많을 거 아니야. 우리 나이에 적당히가 어딨냐? 그리고 왜 갑자기 내 연애에 참견을 해? 친구는 말할까 말까 머뭇거리는 것 같더니 이내. 아내한테 들었는데 그 집안이 좀 별로래. 너 걱정해서 하는 말이잖아. 내가 그동안 연애할 때 이런 말 한 적 있냐? 라며 본인도 이런 말 하는 게 내키지 않는다는 듯 서둘러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자기 친구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하는 친구의 아내, 그리고 그걸 또 곧이곧대로 전달하는 친구가 더 별로였어요. 그래서 친구의 말은 깡그리 무시하고 만남을 이어나갔죠. 만나면 만날수록 더 좋아지기만 하는데 친구 말이 신경이 나 쓰였겠습니까? 결국 사귀는 사이가 된 저희는 만난 지 얼마 안 된 커플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천생연분이라는 말이 딱 맞을 만큼 가까워졌어요. 문제는 그러다 보니 너무나 빨리 미정의 불행을 직관하게 된 것이었죠. 그건 그때까지 살면서 제가 겪어본 어려움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예 새로운 차원의 문제였어요. 처음엔 미정이가 대기업 사원이라서 생활도 굉장히 여유로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집에서 소녀 가장 역할을 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그냥 단순한 소녀 가장이 아니었던 거죠. 언제 한번 저희가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미정이가 자기 아버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미정이는 자리를 피해 밖에서 전화를 받았지만 가게 안이 너무 조용했던 터라 소리가 전부 들리고 말았습니다. 큰딸, 아빠 통장으로 지금 100만 원만 빨리 보내봐라. 100만 원? 아니, 내가 그런 돈이 어딨어요. 잔말 말고 보내. 이번 주에 월급 받았을 거 아니야. 내가 모를 줄 알아? 다 알고 있으니까 당장 보내라. 저번 달에도 150만 원이나 가져가 놓고 뭐가 또 100만 원이에요. 제가 지금 돈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빤 나한테 연락하면 돈 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인연이 말하는 게 진짜? 너 제대로 혼나고 싶어? 지금 당장 보내지 않으면 이따 집에서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 알겠어? 지금 바로 보내. 이런 식의 통화를 하더라고요. 저야 저희 부모님이 경제적인 능력이 되셔서 아무래도 남들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살아온 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자식한테 저렇게 협박하듯이 맡겨놓은 돈 찾아가듯이 요구하는 부모는 살면서 처음 봤어요. 통화를 마친 미정이가 돌아오자 제가 오히려 더 안절부절하며 눈치를 보게 되었어요. 저 무슨 일 있어? 안 좋은 전화야?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얼른 마저 먹자. 다 식겠다. 살펴보니 그런 부분을 숨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저는 더 묻지 않고 넘어갔죠. 아무리 가까워졌어도 사귄 지 1년도 안 된 사이에 가정사까지 캐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겁니다. 데이트를 하면 거의 2번에 1번 꼴은 전화를 해서 돈을 내놓으라고 생떼를 부리더라고요. 다른 여자들은 연애 시작하면 얼굴도 화사해지고 예뻐진다던데 미정이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안색이 안 좋아지는 게 눈에 훤히 보였죠. 사귄 지 한 4, 5개월쯤 되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날도 데이트 도중 밖에 나가 전화를 받고 온 미정이는 거의 울상이었어요. 저는 진지하게 여자친구를 붙잡고 물어보았죠. 미정아,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요즘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 걱정돼서 그래. 아니야, 일은 무슨 일. 나 괜찮아. 나는 정말 너랑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건데 너 힘든 일 있는 거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그래. 나한테는 솔직하게 털어놔 주면 안 될까? 힘들면 나한테 의지해도 돼. 제발 힘든 일 있으면 털어놔 줘. 그랬더니 그 예쁜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그 집 부모는 큰딸이 대기업에 다니는데도 한 번도 남자친구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매달 힘들게 일해서 벌어오는 월급의 50% 이상을
뜯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비 처가의 보험료도 6, 70만 원씩이나 들어놓고 전부 큰딸 앞으로 청구해 놓았더군요. 또 미정이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작은 딸 뒤치다꺼리에 드는 비용까지 전부 다 미정이가 내게 했고요. 아니, 동생분은 일 안 하셔? 원래는 공무원 준비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는지 대학원을 간다고 했다가 지금은 아나운서가 되겠다고 학원에 다니고 있어. 아나운서? 전공이 그 분야가 아니었다며. 그런데 어떻게 아나운서가 되겠다는 거야, 그 나이에. 요즘에는 나이 제한도 많이 풀렸고 학원만 다니면 다 될 수 있다면서 자기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생활비에 용돈, 게다가 다 큰 성인이면서 제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둘째 딸 키우는 비용까지 전부 미정이가 부담하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너 요즘 왜 이렇게 돈을 안 주려고 하냐? 왜 집에 늦게 들어오냐? 연애하는 거 아니냐며 화장품에 돈 쓰는 것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기집애가 바람이 들었네 만에 그 남자가 너 평생 책임질 것 같냐? 너 걷어주는 건 친부모인 우리밖에 없다. 뭐 이런 소리를 하면서요. 미정이는 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펑펑 울었습니다. 이런 집안 환경을 저에게 들키면 제가 정이 뚝 떨어질까봐 얘기도 못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그녀를 안아주면서 절대로 집안일로 떠나는 일은 없을 거라며 안심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고민이 되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예비 처가가 행동하는 꼴을 보니 이건 고민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었더라고요. 한 번은 둘이 같이 있다가 잠깐 미정이가 화장실을 다녀오는 사이 미정이 폰으로 오는 문자를 본 적이 있었어요. 뭔가 띠링하고 울리길래 반사적으로 봤던 저는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명동에 있는 유명한 백화점에서 무려 7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누가 카드로 긁은 겁니다. 바로 예비 처제였죠. 생활비로 쓰라고 집안 식구들에게 만들어준 카드로 공부는 안 하고 쇼핑이나 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말로만 들었을 때도 심각성을 느꼈지만 실제 결제 문자를 보니 더 확실하게 심각한 문제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잠시 후 돌아온 미정이는 그 내용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난리가 났죠. 동생에게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아 엄마에게 전화를 거니 받으시더군요. 그 와중에도 통화는 기어코 내 앞에 서지 않고 나가서 했어요. 그치만 제가 조용히 따라가서 들어보니 엄마가 줬어? 카드 엄마가 줬냐고. 미쳤어 지금? 애가 지금 백화점에서 700만 원을 긁었어. 700만 원을. 그것도 가방 하나 사는데 그 돈을 내가 어떻게 갚냔 말이야. 나는 뼈 빠지게 일하면서도 10만 원 넘는 가방 한 번 사본 적도 살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700만 원. 내가 딸이야? 어? 나 이 집 딸 맞냐고. 차라리 날 죽여. 왜 이렇게 날 괴롭히는 거야? 언제까지 내가 돈 버는 기계처럼 살아야 하냐고. 어? 언제까지 나한테만 의지해서 살 건데 난 뭐 안 힘든 줄 알아?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냐고. 나한테만. 그렇게 순하디 순한 사람이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울분을 토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부르짖었는데도 원하는 대답을 해주진 않았는지 그쪽에서 뭐라 뭐라 큰 소리 내는 것만 들려오더니 전화가 뚝 끊어져 버렸습니다. 미정이는 한동안 혼자 울다가 감정이 어느 정도 추슬러지자 그제서야 건물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저는 어떻게든 미정이가 힘들지 않게 도와주고 싶었어요. 평소엔 거들떠도 보지 않던 정신과 전문의가 가족 문제를 상담해주는 TV 프로그램도 찾아보고 관련 서적도 읽는 등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주려 노력했죠. 당시에는 전 그저 남자친구였기 때문에 제가 직접 나서서 이렇다 할 행동을 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집 사람들, 아니 사람만도 못한 빈대들은 오래 보면 오래 볼수록 기가 차더라고요.
아나운서 준비를 하겠다던 동생은 백날 첫날 클럽에 가질 않나. 그러면서도 카메라에 잘 보여야 한다고 피부과에 돈을 쏟아붓는 거예요. 공부 따위는 한 글자도 하지 않는 게 분명했어요. 아내는 그 나이치고는 연봉이 꽤 높은 편이었어요. 월급이 일반인들과는 확연히 달랐죠. 그런데 그 빈대들이 돈을 얼마나 펑펑 써댔는지 그것도 모자르다고 어느 날은 엄마라는 사람이 딸의 이름으로 엄한 곳에서 돈을 빌리려다가 걸리기까지 했습니다. 저희 쪽에 5천만 원 대출 신청하셨는데 이거 본인 맞으세요? 네? 뭐라고요? 아니에요. 그거 저 아니에요. 어머니분이 오셔서 대출 신청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대리인 증명서 없으면 직계 가족이라도 대출 안 되세요. 받으시려면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저 절대 대출 받을 일 없어요. 절대로요. 죄송한데 다음에도 절대 받아주지 마세요. 이런 일이 있으면 또 나가서 통화하고 또 펑펑 울고 그리고 돌아오면 저는 달래주고 하는 일이 정말 무한히 반복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은 단순하게 사치만 부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주 다양하고 악질적인 방법으로 정말 어떻게 하면 돈을 펑펑 쓸 수밖에 없을까 연구하는 사람들 같았다니까요. 저랑 사귄 지 1년이 좀 넘어가던데 아빠라는 사람은 술 먹고 음식점에서 시비가 붙어 치고받고 싸웠답니다. 그것도 벌건 대낮에 연락이 와서는 딸, 큰딸, 와서 아빠 좀 구해다오. 빨리!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불러낸 겁니다. 헐레벌떡 뛰어간 곳은 다름 아닌 경찰서였고 두 취객을 말리려다가 애꿎게 가게 이모님만 다치신 상황이었죠. 그나마 같이 싸우던 사람은 본인도 주먹을 어느 정도 휘둘렀기에 서로 합의하고 끝냈기에 망정이지 이모님께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빌어 겨우 합의를 보고 치료비도 전부 물어드렸어요. 내가 딸내미 봐서 봐드리는 줄이나 알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가게에 와서 술주정을 부리질 않나? 술주정도 보통이어야지. 아주 듣기에도 불편한 쌍스러운 소리들을 내뱉으면서 아주 남의 가게 손님 다 내쫓고 이 아저씨가 이 동네 골칫덩어리예요. 저런 인간은 콩밥을 먹어야 하는데 아유 진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모님. 그러는 동안에는 만취해서 속편히 코 골고 자던 예비 장인은 술이 깼는지 일어나서는 자기 아프다고 아프다고 큰딸에게 병원비 내놓으라고 진상을 부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 꼴을 1년 조금 넘게 옆에서 본 저까지 병에 걸리는 줄 알았는데 하물며 가족의 일원인 미정이는 어땠겠어요? 저는 정말 진지하게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은 그 누구도 저희 관계를 응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제 친구들도 조금씩 다는 아니더라도 얼추 상황을 짐작하는 듯 했고 그래서인지 은근슬쩍 다른 여자도 만나보라는 식으로 얘기를 건네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착하디 착한 미정이가 잘못한 거라곤 그런 집안에 태어난 거 그거 하나뿐이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제가 미정이를 버릴 수가 있겠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 거지 같은 소굴에서 미정이를 구해주기로요. 저는 최선을 다해 성대한 프로포즈를 해줬고 그걸 본 미정이는 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태어나서 누가 날 이렇게 위해준 적은 없었는데 정말 고마워. 그리고 너무 사랑해. 남한테서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은 난생 처음이야. 다들 항상 나한테 뭘 바라기만 했지 나한테 뭘 해준 적은 없었는데 그래서 난 내가 남들한테 뭘 줘야 하는 게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살았어. 그런데 이렇게 나를 보듬어주고 내 상황을 같이 아파해주는 사람이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앞으로도 계속 내가 곁에서 있어줄게. 이제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기대도 돼. 그런데 우리 가족들 알잖아. 그래도 괜찮은 거야? 내가 미안해서 어떡해. 뭐가 미안해. 네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
괜찮아. 저희는 그렇게 어렵게 결혼을 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처가댁에 인사를 드리러 갈 때는 저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갔어요.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첫 시도 때는 집안 문턱도 못 밟아보고 그대로 쫓겨났죠. 어디서 굴러들어온 놈이? 어디서 감히 내 딸을 훔쳐가려고? 나가! 우린 이 결혼 절대 반대다. 절대 내 딸 너 못 줘. 어느 정도는 예상한 일이었습니다. 예비 장인 장모가 이렇게까지 노발대발하는 이유는 단 하나. 자신들의 돈줄을 빼앗길 것 같아서였어요. 아들도 아니고 딸이 시집을 가는 거라 자칫하면 그동안 의지하던 돈줄이 끊길 확률이 높으니까요. 저에게 소금까지 뿌리며 바락바락 저를 내쫓던 예비 장인 장모는 그 이후에 제가 선물로 보낸 고급 술과 명품 가방에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꾸더군요. 뭐 저도 그런 선물을 보내고 싶어서 보낸 건 아니었지만 당시엔 일단 결혼의 꼬림부터 해야겠다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쉬운 길을 선택한 거였어요. 역시 두 번째 방문 땐 쉽게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비 장인 장모는 제가 들어가자마자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호구조사부터 시작하더군요. 자네 직업은 뭔가? 명함 하나 줘보게. 네, 여기 제 명함입니다. 그래. 이런 회사에 다니는구먼. 뭐 나쁘진 않은데. 그럼 부모님은 뭐 하시고? 우리 미정이 만난 지는 얼마나 되었나? 부모님은 소유하고 계신 건물이 있어서 관리 중이시고 미정이 만난 지는 1년 좀 넘었습니다. 부모님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그래? 뭐 그건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고 일단 본론부터 짚고 넘어가지. 자네 결혼하고 나면 우리한테 한 달에 200만 원씩 보내줄 수 있겠나? 네? 200만 원이요? 그래, 200만 원. 자네가 모르나 본데 우리 미정이가 이 집안의 가장이야, 가장. 지금 미정이가 이 집에 매달 최소한 200만 원은 꼬박꼬박 가져다 주는데 그게 갑자기 딱 끊기면 안 되지 않겠나? 그러니 딱 200씩만 보내주게. 내 더는 안 바라겠네. 어쩜 큰딸이 가장이라는 소리를 저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지 순간적으로 치가 떨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꾹 참고 정중하게 대꾸했어요. 죄송하지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저희 생활이 있는데 한 달에 200만 원이 어디 작은 돈도 아니고 어떻게 매달 보내드립니까? 저는 그 돈 우리 가족을 위해 쓰겠습니다. 저희 둘이서 예쁘게 잘 살아가는 모습 보여드리는 것도 큰 효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그런 돈 바라지 마시고 저희가 서로 아끼며 살아가는 모습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우리 집 귀한 딸 데려가면서 그 정도도 못 해준단 말인가? 그런 도둑놈 심보가 어디 있단 말인가? 안 되겠네. 자네 같은 사람한텐 우리 딸 절대 못 주네. 나가. 당장 나가. 저는 그렇게 또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미정이를 통해서 보기만 하다가 실제로 대면해 보니 예비 장인 장모는 고집이 정말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 짧은 순간에도 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옷이며 시계며 타고 온 차까지 전부 견적을 내느라 바쁜 눈동자들이란 그 집 가족들이 어떻게 나오든 저는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정대로 약속한 날짜에 미정이를 저희 부모님께 소개시켜드렸죠. 저희 부모님은 미정이와 오랜 시간 깊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사전에 설명드린 부분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도 걱정이 좀 되셨나 봐요. 그런 집안인데 장가가도 괜찮겠어? 아니 사람 볼 때 가정 환경이 제일 중요한 건데 애가 너무 착하고 물러터진 것도 마냥 장점은 아니야 아들. 네 엄마 말이 맞다. 사람이 책임감도 중요하지만 아닐 땐 단순히 끊어내고 결단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데 네 말만 들으면 그 애는 자기 가족들한테 너무 휘둘리는 것 같아. 어려서부터 그렇게 길들여져서
본인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알려줘야죠.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라 잘 알아들을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야. 좋기 30년 넘게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어디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겠어? 아버지, 엄마, 일단 한번 만나보세요. 만나서 얘기 나눠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그래도 반대하신다면 그때는 저도 두 분 말씀 귀담아 들을게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미정이에게 묻고 싶은 말도 조언이든 훈계든 하고 싶었던 말도 많았을 겁니다. 눈물이 많은 미정이가 그걸 견딜 수 있을까 솔직히 조금 걱정했는데 의외로 의연하게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눈빛도 올곧게 두 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대답도 똑부러지게 잘하는 모습에 내심 놀랐습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게 너 하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다. 전체를 볼 줄 알아야 하고 동시에 미래를 볼 줄도 알아야 해. 그런데 네가 잘할 수 있을지 솔직히 우리는 걱정이 되는구나. 두 분이 어떤 염려하고 계시는지 저 잘 알고 있어요. 걱정하시는 그런 일 없도록 제가 잘하겠습니다. 저 믿어주세요. 그래. 직접 보니 생각보다 의지가 확고한 것 같긴 하구나. 그럼 일단 우리는 별말 하지 않겠다. 앞으로 너희 인생 너희가 잘해야지. 네.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잘 마치고 헤어졌는데 한 열흘쯤 뒤에 예비 장모한테서 연락이 오더군요. 두 번째로 찾아갔을 때 준 제 명함을 보고 연락한 모양이었어요. 연락을 받은 저는 내심 잘 됐다 싶었습니다. 제일 극성인 사람과 단둘이 만나 단판을 짓든지 해야겠다 싶은 마음도 들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절 만나자마자 그 아줌마가 꺼낸 말이 뭔 줄 아시나요? 그 자네 아버지가 관리한다던 그 건물, 그거 뭐 어디에 있는 건물인가? 얼굴 보자마자 대뜸 건물 얘기부터 꺼내다니 저는 기가 차서 헛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굳이 그걸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것까진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겠고 그냥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몇 층인가? 그냥 층수라도 한번 말해봐봐. 내가 알아서 참고할 테니까. 그냥 적당한 층 가지고 계세요. 적당한 층? 뭐 그럼 대충 한 5층은 되나 보구만. 그래 알겠네. 내가 오늘 찾아온 건 자네한테 기회를 주고 싶어서 그래. 기회요? 무슨 기회요? 자네 능력을 보여줄 기회 말이야.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여기 적어왔거든, 노트에. 그래, 여기 있네. 자, 첫 번째로 자네. 연봉 1억은 넘어, 안 넘어? 안 넘으면 안 돼. 무조건 1억은 넘어야 하네. 이것도 내가 최소로 잡은 거야. 뭐 이런 정신 나간 여자가 다 있나 싶어서 저는 그 여자가 말하는 꼴을 넋놓고 보았어요.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으면 아예 전의가 상실되더군요. 그리고 솔직히 연봉 1억이 어디 똥개 이름인가요? 저는 영업직이라 1억을 넘을 때도 넘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그래 나 연봉 1억 정도는 되는 사람이요 하고 대꾸하기도 싫었고요. 그 아줌마는 제 일그러진 표정은 살피지도 않고 꼬질꼬질한 노트만 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네 신혼집이 있지? 그거 무조건 10억 이상은 되어야 하네. 요즘 부동산 시세가 아주 너를 띄어요. 그래도 10억 이상 되는 집이면 믿을 수 있는 자산이라고 하네. 그 정도는 돼야 나중에 가격이 제대로 오른다고 하더라고. 비싸면 비싼 값을 한단 말이야. 알겠지? 무조건 10억 이상? 아, 우리 딸이 이상한 거지 속을 같은 데서 잘 수는 없잖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귀한 딸이 자네한테 홀라당 시집 가버리면 우리는 당장 어떻게 살란 말인가? 뭐 먹고 살아? 그러니까 같이 사세. 합가 조건. 우리 좀 데리고 살아. 이게 내 마지막 조건이야. 이봐요, 아줌마. 뭐? 아줌마? 너 미쳤어?
제가 듣다 황당해서 화도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미정이한테는 미안하지만 저도 모르게 확고하게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그냥 이 결혼 확 엎어버리기로요. 미친 건 아줌마라고요. 아니, 아줌마네 가족이고요. 우리 미정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대로 알겠네요. 아니, 얜 지금까지 어떻게 버텼대? 이런 거지 같은 사람들을? 어쩐지 지난번에 갔을 때 온 집안에 똥파리가 득실거리더니 이제 보니 똥파리 소굴이라서 그랬나 보네. 뭐? 똥파리? 지금 말 다 했나? 참나, 머리라도 좋던가. 자기 주제도 모르고 그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제가 그쪽 말대로 해줄 줄 알았나 보죠? 꿈 깨세요. 평생 그저 남 등골만 빨아먹는 똥파리. 아니, 거머리구나? 어? 거머리처럼 그런 식으로 살려는 인간들 사이로 제가 왜 들어갑니까? 저 이 결혼 안 합니다. 네? 파혼한다고요. 그러니까 다신 저한테 연락하지도 마시고 저한테 자네, 여보게 이딴 소리도 하지 마시고요. 아니, 아예 제 이름도 부르지 말고 제 앞에 나타나지도 마세요. 아시겠어요? 지금 이후로 다신 찾아오지 마시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웃기지도 않네. 어우, 시간 아까워. 짜증나. 그렇게 할 말 다 쏟아내버리고 저는 나와버렸어요. 제 말에 놀라서 어버버 하던 그 늙은 여우 같은 여자는 잠시 뒤 헐레벌떡 제 뒤를 따라오더군요. 아, 이봐, 자네, 정말로 결혼을 안 하겠다고? 결혼 안 해? 아, 안 한다고요. 안 해요. 그리고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요. 아니, 사랑한다며 내 딸이 좋아서 그렇게 죽고 못 산다고 하지 않았나? 됐고요. 저는 절대 결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 따라오세요. 정말로 안 할 건가? 결혼? 저는 더 말도 섞기 싫어서 대충 손만 휘적휘적거리고 회사 안으로 들어와 버렸죠. 저런 여자가 계모가 아니라 친엄마라니. 제 배 아파 낳은 딸 평생 부려먹는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그 딸을 갖고 장사를 할 생각을 하나요? 그 늙은 여우를 알면 알수록 미정이가 불쌍해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군요. 뒤늦게 소식을 알게 된 미정이는 저를 찾아와서 연신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 내가 미안해. 이렇게 계속 눈물만 흘리면서요. 너가 뭐가 미안해? 네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아니야. 다 내가 잘못 살아와서 그런 거야. 오빠가 나랑 결혼 안 하는 것도 당연해. 잘했어. 정말 잘 말했어. 그리고 정말 미안해. 낮에 그 여자에게는 파혼을 선언하고 왔지만 그렇다고 제가 미정이랑 헤어지겠다는 소리는 아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고 제가 직접 개입을 하기로 했죠. 제 여자를 그 거머리 같은 집안에서 완전히 빼오고 평생 연 끊고 살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미정아, 우리 그냥 같이 살자. 뭐? 모타로 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해. 그런 거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우리 그냥 같이 살자. 답은 딱 하나더군요. 동거.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 그 지긋지긋한 인간들에게 사위 노릇하지 않아도 되고 장인 장모 대우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러면 그 인간들은 여태 그래왔던 것처럼 큰딸에게만 달려들 수밖에 없을 텐데 그건 제가 지켜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옷이나 뭐 생필품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정말 중요한 서류들, 도장이나 통장 같은 것만 들고 나와. 나머진 내가 다 알아서 준비할 테니까.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정말로 며칠 뒤 살고 있던 전셋집을 빼서 둘이 살 집을 구해 바로 계약했어요. 그리고 미정이를 데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서 뻥쳐 있던 미정이는 제 결정에 고마워하며 제 말을 다 따라주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동거를 하기 시작했죠. 결혼식도 혼인신고도 전부 필요 없었어요. 누가 뭐래도 미정이는 제 아내였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뭔 줄 아시나요? 바로 그 집 거지들과 인연을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
하나하나 돈줄을 잘라낸 겁니다. 먼저 한 달에 6, 70만 원씩 나가던 보험부터 해지시켰어요. 그 피 같은 돈부터 회수하고 나니 한 달 지출이 확 줄어드는 게 보이더군요. 그리고 나서 아내 이름으로 된 모든 카드를 하루아침에 해지시켜버렸어요. 매달 나가던 생활비까지 단칼에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 집 인간들이 미정이 돈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아예 없애버린 것이죠. 그러고 나니 드디어 아내의 월급은 온전히 100% 아내가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돈이 전부 없어질 일 없는 내 돈이라니. 적금을 붓든 맛있는 걸 사 먹든 옷이나 화장품들을 사든 다 네 마음대로 써. 네가 힘들게 번 네 돈이잖아.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얼마나 시달렸는지 아내는 처음에는 그 돈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더군요. 여전히 커피 한 잔 마시는 걸 시키지도 못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요. 지금까지 불쌍하게 살아온 제 아내, 이제는 제가 옆에 꼭 붙어서 영원히 행복하게 만들어줘야겠다 싶었습니다. 그 집안에서 한동안 괴롭힐 게 뻔하니 내가 전부 막아줘야겠다 마음먹었죠. 당연히 아내 가족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당장 쓸 돈이 하나도 없으니 전부 손가락만 빨게 생겼으니까요. 저희도 당연히 예상했던 일이라 애초에 번호도 전부 바꾸고 그 인간들이 알고 있는 카드사, 은행 거래를 전부 정리해버렸으니 눈앞이 캄캄했겠죠. 저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일단은 제 차를 아내에게 줬습니다. 일 끝나면 밖에 나가지 말고 바로 지하 주차장에서 차 타고 나오라고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어떤 짓을 했는 줄 아십니까? 예전에 준 명함, 제가 미쳤지. 명함을 괜히 줬다니까요. 제 회사 앞에서 하루 종일 죽치고 있다가 제 뒤를 미행해서 집까지 쫓아오지 뭡니까? 제가 집에 들어가려고 공용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하자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갑자기 득달같이 달려들더군요. 이봐, 자네. 깜짝이야. 뭡니까? 여긴 또 어떻게 알고 왔어요? 자네, 우리랑 말 좀 하세. 됐습니다. 전 할 말 없으니까 돌아가세요. 아이고, 사위. 결혼식도 안 올리고 이러고 살면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보겠나. 내가, 이번엔 아무 조건 안 달 테니 그만 쉬고 올리세. 더 이상 못 살게 안 굴 테니까 그냥 결혼만 해. 우리는 그 한 달에 딱 100만 원. 더도 덜도 말고 딱 100만 원씩만 주면 아무 소리도 안 할 테니까. 아, 그리고 보험료만 내주고 우리 나이가 있는데 앞으로 병원 갈 일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 않나. 딱 100만 원이랑 보험료. 그거 말고는 더 이상 뭘 바라지 않겠네. 이 보세요, 아줌마. 지금 남의 집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누구 사이라는 겁니까? 난 당신 같은 아줌마 장모로 둔 적 없어요. 자네도 부모가 있지 않나, 어? 이 나이에 병원비도 못 내고 그냥 아프다 죽으란 말인가? 우리나라처럼 건강보험 잘 돼 있는 나라가 어딨어요? 뻔히 다 내주고 있는데 뭔 소리예요? 그것도 못 내게 생겼으니까 하는 말 아닌가. 그리고 당장 먹고 살 돈도 없단 말일세. 그건 제 알 바 없고요. 알아서들 하세요. 돈이 없으면 벌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빌붙을 생각만 하세요? 거 작은 딸한테도 의지하고 그러세요. 불쌍한 큰딸만 괴롭힐 생각하지 마시고. 걔는 쓸데가 없어서 그러지. 자랑입니까? 듣자 듣자 하니까 남의 딸한테. 저희는 더 이상 이런 하나도 줄 거 없으니까 그런 줄 알고 가세요. 이런다고 달라지는 거 하나 없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옥신각신하는데 공용 현관문이 열리더니 아내가 나오더라고요. 엄마, 여기서 뭐해? 아내의 모습을 보자마자 아차 싶었습니다. 층수가 높지 않아 다 들렸나 보구나 하고요. 최대한 제 선에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해 화도 났고 보나마나 이 여자가 아내한테 들러붙겠구나 싶어 일단 몸으로 막아야겠다 싶었는데 미친 거야? 어떻게 여길 찾아올 생각을 해? 예, 미정아, 우리가 그동안 좀 심했지? 안다, 우리가 다 알아.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노력을 해도 영 풀리질 않으니 우리 중에 유일하게 능력 있는 너한테 의지하게 된 거지 뭐니. 우리가 앞으로는 절대 네 피 빨아먹을 생각 안 할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보험료를 이렇게 무자르듯 잘라내버리면 어떡하니. 생활비도 그렇고 우린 당장 뭐 먹고 살라고. 우리가 결혼 반대한 것도 다 널 아껴서 그런 거지. 넌 우리 마음도 모르고. 이럴 거 없이 우리가 너희 결혼 허락하마. 어? 결혼은 언제 할 거냐? 아내는 그 소리를 듣는 내내 차가운 표정으로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있더라고요. 가끔은 바보 같을 정도로 착하고 물러터졌던 제 아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단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받아치는 말에 저까지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잘 들어, 엄마? 우리 결혼 언제 하냐고? 엄마 죽으면, 엄마도 아빠도 죽어서 다 없어지면 그때 결혼할 거야. 10년이든 20년이든 두 분 죽으면 일단 결혼식부터 올리고 실컷 행복하다가 시간 남으면 그때 장례식장을 가보던지 해볼게.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내 인생에서 꺼져줘, 제발. 그동안 참고 참았던 모든 감정이 전부 터져버린 것 같았어요. 아내가 그 똥파리들이랑 완벽히 연을 끊기 위해서 얼마나 독하게 마음먹고 끊어냈는데 기어코 여기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니 오만 정이란 정이 다 떨어진 것 같았죠. 솔직히 제 속이 얼마나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예, 너 지금 뭐라고, 미정아, 엄마한테 지금 뭐라고 한 거니? 너 우리 미정이 맞아? 너, 네가 우리 미정이 이렇게 세뇌시켰지? 미정아, 너 지금 저놈한테 세뇌당해서 제정신이 아니야. 나는 네 엄마라고, 엄마. 네 피부치. 엄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 피부치? 자기 피부치한테 그런 식으로 구는 엄마가 세상에 어딨어. 난 지금까지 엄마 없이 살았고 앞으로도 엄마 없이 살 거야. 나한테 가족이 어디 있고 피부치가 어딨어? 다 피 빨아먹는 거머리들 뿐이었지. 나는 엄마 아빠 죽기 전까지 절대로 결혼식 안 올릴 거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오빠도 엄마랑 전혀 아무 상관없는 남남이야. 알겠어? 사위니 어쩌니 하면서 함부로 대할 생각하지 마.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콩밥 먹게 해줄 테니까. 알았어? 그런 아내를 보고 그 늙은 여우 같은 여자는 거의 뒷골을 잡고 쓰러지려고 하는 거였어요. 갑자기 아이고 아이고 나 죽겠네 하면서 뒷골 잡고 엄살을 피우려고 하더니 그마저도 아내가 쌩 무시하고 들어가려고 하자 진짜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내가 한 발 빨랐습니다. 애초부터 들고 나온 것인지 주머니에서 소금통을 꺼내 그 여우한테 마구마구 뿌리기 시작했어요. 저리 가! 다신 찾아오지 마! 나가! 아이고, 아우 따가워라! 미정아, 미정아! 물러가, 물러가라고! 내 인생에서 사라져버려! 너 엄마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엄마 아니라고 했지? 아줌마야말로 남의 집 앞에서 뭐 하는 짓이에요? 뭐? 아줌마? 아내는 무자비하게 소금 큰 걸 한 통을 다 뿌리더니 놀라서 뻥져 있는 저를 보고 오빠, 빨리 들어가자. 가서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이상한 아줌마가 자꾸 오빠 따라온다고. 하면서 저를 데리고 들어오더군요. 아내는 더 이상 제가 알던 예전의 순둥이가 아니었습니다. 답답할 정도로 순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여장부가 따로 없었어요. 그럼에도 그 늙은 여우 같은 여자는 동네가 떠나가도록 곡소리를 내더라고요. 경찰을 부른다니 더 따라오지는 못하겠고 그럼에도 어떻게든 때를 쓰려는 그 모습이 아주 넌덜머리가 났습니다. 그 여자는 한참 동안이나 아이고 내 팔자야. 내 딸년한테 버림받았네. 아이고 저건 내 딸이 아니야. 내 딸이 나쁜 놈한테 홀라당 넘어가 버렸네. 아이고 내 딸 미정아. 이러면서 악에 바친 듯 타령을 해댔어요. 그럼에도 저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동네 주민 신고를 받았는지
경찰이 데리고 가더라고요. 다음 날에는 술에 잔뜩 취한 늙은 너구리 같은 인간이 또 찾아와서 제 아내를 찾더라고요. 아내가 내려가자 들고 있던 술병을 들어 올리길래 제가 기겁을 하고 다시 아내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그 늙은이를 가정폭력범으로 신고했고 접근 금지 신청까지 해버렸어요. 그런 건 또 언제 미리 알아놨는지 제가 끼어들 새도 없이 척척 해나가더라고요. 두 번 다시 볼 일 없게 해주세요. 제가 평생 심한 가정폭력을 받았어요. 경찰서에서 이렇게 똑부러지게 얘기하는 모습에 또 한 번 반하지 않을 수 없었죠. 이 소식을 들은 저희 부모님은 제 아내를 다시 봤다며 놀라워하셨어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죠. 아내는 친정을 아예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는 한 번만 더 건드리면 그땐 더 할 줄 알라고 으름장을 놓기까지 했다니까요. 그러니 그 지긋지긋한 똥파리 같은 인간들도 더 이상 찾아오지 않더군요. 한동안 무슨 일이든 연락이 올까봐 신경을 쓰던 아내는 정말로 완전히 연락이 끊기자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제야 드디어 저희가 제대로 된 신혼생활을 누리게 된 것 같았답니다. 처음에는 나만 아는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감을 못 잡던 아내는 곧 꼭 필요한 돈과 미래를 위한 저축 등으로 분배를 해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난생 처음 20만 원짜리 가방을 사들고 좋아하던 모습이 예쁘기도 하고 또 짠하기도 했어요. 그동안 이 사람이 겪었던 아픔보다 훨씬 더 큰 행복을 안겨주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결혼식을 올리지 않아도 얼마나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특히 아내는 저희 부모님께 굉장히 잘해서 요즘 저희 부모님은 어딜 가나 며느리 자랑을 입이 마르도록 하고 다니세요. 아유, 이번에 우리 며느리가 사준 가방인데, 어머, 난 그날 시간 안 돼요. 이번에 우리 며느리가 여행을 보내준다고 해서 주말에는 며느리가 찾아와서 저녁을 해주거든요. 우리 아이가 얼마나 요리를 잘하는지 몰라요. 엄마는 주변 사람들이 전부 시샘할 만큼 아내 칭찬을 입에 달고 살고 계시고요. 아버지는 아내가 올 때마다 용돈도 주시고 얼마 전에는 출퇴근에 쓰라고 자동차도 사줬다니까요. 가끔 보면 저보다도 예뻐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제 차는 제 돈으로 샀는데 말입니다. 아내도 자기 부모님한테 못 받았던 사랑을 저희 부모님한테 듬뿍 받으니 더욱 잘하는 것 같고 안색도 건강해지고 보기 좋아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그 거지 같은 집구석 인간들은 집안이 말 그대로 풍비박산났지만 나름 생계는 유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생각해봐도 하마터면 장인 장모라고 부를 뻔했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얼마나 소름 끼치는지 모릅니다. 그 늙은 여우 같은 여자는 건물 청소 일을 하고 허구한 날 쌈박질하고 돌아다니던 너구리 같은 늙은이는 놀랍게도 대리운전을 하지 뭡니까? 허영만 가득하던 동생이라는 여자는 겨우겨우 편의점 알바자리를 구했다가 잘렸다는 소식까지 들었네요. 그 뒤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뭐라도 했겠죠. 사실 그 사람들이 제 아내가 아니었으면 정신이나 차렸겠어요? 제 아내가 마지막 효도를 하고 떠난 거나 다름이 없었으니까요. 그나마 그 정도라도 정신 차린 게 엄청난 개과천선이었으니까요. 허욕에 들뜨면 한치 앞도 못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간들은 그냥 허욕에 들뜬 정도가 아니라 아주 눈까지 멀어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정도였으니까 말 다 했죠 뭐. 제 딸 귀한 줄 모르고 그저 본인 사리 사욕만 챙기려고 살다 보니 그 죗값을 받는 건 아주 당연한 일일 수밖에요. 몇 년째 연락이 끊긴 상태지만 그래도 아직 식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요즘 너무 행복해서 아내도 저도 식을 올릴 생각이 안 나기도 하고 대신 단둘이 국내외로 여행을 많이 다녔거든요. 거머리 같은 처가 식구들 때문에 여전히 결혼은 안 하고 있지만 미정이는 제가 평생 지켜줄 제 아내입니다.
항상 아내라고 부르고 있고요. 전 제 아내의 영원한 흑기사가 되어줄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 부부의 긴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받지 않고 저희 둘이 쭉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앞날도 항상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